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창환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시작되면서 네. 2차 전지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한 상황인데 출범하면서 어쨌든 급등세로 이제 오늘은 나왔는데요. 첫 번째 얘기 이제 비아디 얘기부터 준비를 하셨군요. 비아디가 사실은 중국에서는 뭐 굉장한 영향력이 있잖아요. 뭐 네. 세계에도 유럽도 많이 진출하고 국내에 최근에 진출한다는 얘기가 막 있는데 비아디의 한국 진출 혹은 이제 세계 전략 뭘 좀 읽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비아디가 국내에 진출하기 위해서 많은 네. 그 공을 오랫동안 들여왔었고요. 네. 언론 작업들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기아차의 그 EV3가 대표적인 경쟁물에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제 스크래치 내기 위한 언론 플레이를 많이 했었고. 네. 이제 지난해 7월 달만 해도 비아디의 대표, 그 승용차 부분 대표, 그 조인철 대표 같은 경우가 한국 시장은 저가 전략이 아닌 프리미엄 전략을 쓰겠다. 고가 전략을 하겠다. 한국 대표의 모양이네 이분이. 네, 그죠? 그래서 네, 이제 네. 승용차 부분에 대한 그 대해서 이제 그래서 프리미엄 브랜드로 입지를 다질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는 한국 시장의 비아디 승용차 브랜드를 소개하는 첫 해만큼 그러니까 더 많은 소비자가 네. 이제 비아디 전기차를 부담 없이 경험할 수 있도록 눈높이를 이제 맞는 뭐 최적화된 가격을 책정하고자도 했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고급화 전략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정작은 저가 전략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승용차 시장에 와서 이제 고급화하려고 필요한 계획을 세우긴 했는데 그 LF 배터리의 그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 LF 배터리에 들어간 차가 전 세계적으로 프리미엄을 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테슬라의 전기차도 LF 배터리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저가요. 그 가장 낮은 등급의 네. 가격에 책정돼서 모델에 들어가기 때문에 LF 배터리를 장착하고 나서 이거를 이제 고급화 전략을 한다는 거는 사실상 어렵고. 처음에 그 말 자체가 약간 어불성설이었군요. 네,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차라는 그 막강한 브랜드가 네. 있고요. 테슬라 또한 입지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안에서 빈틈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올해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 LFP 배터리 특히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서 대놓고 말을 안 했지만 거기에 견제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면서 이제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러한 그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비아디 입장에서는 그 LFP 배터리로는 그 보조금 측면에서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고요. 국내 시장에서 일단 첫 번째는 아토3가 이제 그 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가 됐는데. 네. 그 출시의 전날까지만 해도 아토3 출고가가 3,190만 원 그리고 아토3 플러스가 3,290만 원이었는데 네. 막상 출고된 거는 아토3가 3,150만 원 40만 원이 깎였고요. 그 깎인 만큼 아토3 플러스가 3,330만 원 그렇게 옮겨갔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지금 그 리튬 인산철이 특히 이제 그 비아디의 이제 배터리 용량이 64.8kW인데 이게 지금 그 상온 복합 주행 거리가 322km 그리고 고속도로 287km, 도시에 349km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 용량도 크지 않은데 용량 대비해서도 좀 주행 거리가 좀 짧아요. 상당히 짧다 보니까 보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3,190만 원을 가지고는 보조금을 받았을 때 2천만 원대를 못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40만 원을 깎아서 그 이제 초기 모델이 어쨌든 보조금을 받으면 2천만 원대라는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3,150만 원을 한 거고 그 깎은 만큼 그대로 아토3 플러스에다 넣은 거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살만한 근데 문제는 아토3의 기본 트림이 통풍 시스템가 빠져 있고 그 전동용 트렁크도 빠져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스피커 고급 스피커 뭐 8개 스피커랑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토3를 살려고 하면은 사실 아토3 플러스를 사야 되는데 왜냐면 여러 가지 옵션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깡통 옵션이라거든요. 그러니까 깡통이 3,150만 원인 거예요. 그리고 옵션이 이것저것 들어간 것들이 3,330만 원인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사실 가격 매력이 크지 않습니다. 최근에 싸긴 싼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아니 EV3에 비하면 별 차이 안 나요. 가격 차이가. 그리고 네. 이제 자꾸 EV3랑 비교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니로 EV랑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니로 EV는 국내에서 전기차 시장에서 10위권 안팎에 있어요. 네. 한 달에 100대 팔립니다. 많이 팔릴 때 600대 팔렸는데 지금 한 달에 100대 팔리고 점점 하락세에서 이제는 전기차 구매자 입장에서는 니로 EV는 구매 대상에 넣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4천만 원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싸다고 자꾸 그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한다는 게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워낙 낮은 그 주행거리가 있다 보니까 보조금을 못 받아서 일단 기본 트림을 어떻게든 2천만 원대를 맞추려고 이제 출고가를 인하를 했지만 결국 이게 이제
이런 상황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4,200만 원, 450만 원, 그리고 독일은 5,700만 원 정도 출고가를 했는데 국내에서는 굉장히 낮게 출고를 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현대기아차가 없었다면은 이런 출고가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현대기아차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낮은 출고가가 아니고서는 경쟁이 없을 수밖에 없던 것이고 처음에는 3종으로 3만 대 목표를 했습니다. 국내 판매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차 자체가 고급차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럼요. 예. 조그만 차인 거죠. 예, 이게 SUV 소형 SUV 네, 정도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동급 그 주행거리로는 그 캐스퍼 일렉트릭과 비슷하고 네. 그 차체 크기로는 EV3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근데 그래서 EV3랑 이제 만약에 그 같은 이제 동급에 보면은 EV3 정도에서 이제 그 비교해 가지고 사면 되는데 처음에는 3종으로 3만 대 목표를 했지만 지금 최종적으로 1만 대 목표로 들어왔습니다. 연간? 예, 연간 그 네 가지 모델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또 이제는 또 뭐냐면은 판매 대수보다는 고객에 다가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목표량 달성을 위해 강하게 밀어붙일 생각이 없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지금 그러니까 들어오기 전에는 모든 언론 플레이와 우리가 그 마치 비하가 들어오면은 국내 시장 전기차 시장을 장악할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지금 점점 저자세로 좀 나타나고 있는 거는 결국 현대기아차 때문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보증 기간이 이제 그 6년에 15만 킬로, 그 배터리가 8년에 16만 킬로, 그리고 배터리 용량은 70%까지 보장하는데 지금 아토3의 그 가장 큰 문제점이 그 중국에서도 그런 사례가 나타나는데 급가속이라든가 그 고시레이트 상황에서는 급가속 아니면 가속 아니면 그리고 이제 급속 충전 이런 이제 상황에서는 배터리 그 SOC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 배터리 수명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EV3 같은 경우에는 그 고전한 배터리 보증기가 10년에 16만 킬로고 거의 2배죠. 그리고 그 기로는 같지만 기간이 10년이죠. 그리고 개인 고객 한정 최초 개인 고객 한정으로는 배터리가 10년과 20만 킬로로 지금 보증하고 있어서 이런 좀 차이가 있고 또 이제 비아디 같은 경우에 무상점검 4회와 무상견이 6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근데 비아디 아토3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소모품에 있습니다. 네. 소모품 보증이 6개월과 1만 킬로예요. 요게는 타이어, 와이퍼 블레이드, 브레이크 패드 등의 소모품 보증 6개월에서 1만 킬로 굉장히 짧기 때문에 초반에 좀 싸게 뭐 좀 저가로 그런 그 차를 샀더라도 중간에 소모품이 굉장히 특히 타이어는 갈아야 돼요. 타이어는 어차피 갈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타이어 지금 기본 타이어가 쓰기가 좀 되게 안 좋아요. 성능이 안 좋기 때문에 아마 사자마자 타이어는 아마 교체를 해야 될 것이고 현대기아차는 소모품 비중이 1년 또는 2만 킬로, 테슬라가 1년 또는 1만 6천, BMW 2년인데 주행거리 제한이 없습니다. 좀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가 이제 그 BYD의 고급 전력이 안 먹혔던 이유 중에 하나가 LFP 배터리는 안전하고 불이 안 난다고 한 것들, 수령 길고 하는 것들을 많이 작업을 했는데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LFP 배터리의 문제점에 대해 하면서 많이 알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안전하고 불이 나지 않는다는 거짓말에 대해서 국내 그 투자자들, 유저들이 많이 이미 아는 상태고 중국에서 가장 많이 불이 나는 배터리가 바로 BYD 배터리입니다. 화재 건수가 가장 많아요. 제일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판매 대수가? 얘네가 RF 배터리는 태생적으로 그러니까 그 0.5 시레이트, 그러니까 뭐 0.5라는 의미는 배터리 성능의 절반 정도 성능 낼 때 이제 가장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화학성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 2시레이트 이상의 그 충방전을 할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성이 급격하게 올라가고요. 특히 그래서 그 하이브리드 차에서 많이 그 화재가 더 큰 이유가 하이브리드는 완전 고시레이트거든요. 5, 6, 뭐 이런 시레이트가 나타나는데 특히 이제 화재 위험성도 극단적으로 올라가지만은 그 SOC, 그 스테이트 오브 헬스라고 해서 그 배터리의 수명이 급격하게 나빠집니다. 그런 특성이 있고 그래서 비아디의 그 차량들 보면은 그 한 EV라고 있어요 중에서 그거 같은 경우가 10만 킬로 탔는데 SOC가 70%까지 떨어지는 그런 사례들이 있고 국내 이제 EV6라든가 이제 EV9 이런 차들 보면은 10만 타도 뭐 SOC가 97%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니까 이거랑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LFP 배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배터리 용량이 제대로 표시가 안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용량의 5% 미만에서 완속 충전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남은 배터리 용량이 제대로 표시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급속 충전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갑자기 배터리의 용량이 왔다 갔다 해서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LFP 배터리 업체들이 NCM보다 우수하다고 LFP 배터리가 막 우수하다고 하는 것들은 모두 다 0.5 시레이트 기준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 0.5 시레이트가 보통은 이제 그 ESS 쪽에서 만드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논문에서도 대부분 0.5 시레이트 기준에서 논문이 나타나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그 고시레이트에서 환경에서 실험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2 시레이트로 가게 되니까
완전히 그 배터리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대체로 BYD 차량들이 다 LF 배터리, 블레이드 배터리가 불리는 LF 배터리를 탑재하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3호기 모델을 경쟁하다 보니까 이제 스펙 설계를 다소 무리하게 해요. 그래서 수명이 전체적으로 차 수명은 짧고 전기차 기술력에 앞서서는 현대기아차가 중국 기차에 비해서는 일단 최소 한 3, 4년 앞서 있다고 좀 보시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실험 보셨죠? 그 BYD 배터리 못으로 뜨는 거. 못 봤습니다. 아, 네, 네. 예전에 그러니까 BYD 블레이드 네. 배터리를 못으로 뚫었는데 불이 안 나고 3호기 배터리는 못으로 뜨면 불 났다. 이건 시험을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BYD가. 근데 문제는 그 배터리는 전기차용으로 못 씁니다. 그리고 얇게 3장 정도로 이렇게 해서 뚫었거든요. 못을 뚫었거든요. 그런데 그 원통형 그러니까 각형 3호기 배터리는 그 안에 롤링이 됐기 때문에 그 아래 이제 배터리 롤이 되게 여러 개 겹쳐 있어요. 그러니까 BYD의 배터리는 3장으로 모두 뚫어서 불이 안 나고 거기는 롤이 말았으니까 되게 여러 장이 겹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당연히 단락이 많아지니까 불이 나죠. 이런 BYD 배터리도 막 이렇게 쌓아놓고 뚫으면 불이 나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3호기 배터리도 이렇게 뚫어서 불 안 나요. 뭐 LG 배터리 것들 실제로 못 뚫고 이런 것들 그 관통된 것들 막 보여주고 해서도 불을 안 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지금 그러니까 그런 식의 지금 그 홍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자기네 여건에 맞춰서 그러니까 안전성도 그렇게 우위에 있는 거는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BYD 배터리 어쨌든 와서 보정을 주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국은 한국 배터리에서 보정 안 준단 말이죠. 한국 차에서 안 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만 주는 이런 불평등이 있다. 보정 역차별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럼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미국처럼 중국 차나 배터리가 아예 진출할 수 없도록 막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중국하고의 네. 그래서 이제 하는 게 이제 머리를 쓴 게 네. 이제 성능, 배터리 성능, 뭐 주행거리라든가 뭐 그 여러 가지 성능 그 기준으로 해서 차등식 LF 배터리가 네. 좀 불리하게끔 그런 식의 이제 성능으로 이제 많이 바꾸고 있는 거고. 네. 또 하나가 이제 그 BYD 차량이 그 커넥티드 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정보대 유출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는 거죠. 또 하나가 이제 BYD에 대한 그 자체 배터리 이제 그 LFP 배터리가 이게 사실 그러니까 그 블레이드 배터리 자체가 원래 되게 낮은 에너지 밀도에서 써야지, 그러니까 그리고 고저시 레이트 상황에 써야지 제대로 된 성능을 낼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전기차용으로 쓰다 보니까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성능 자체를 그 배터리 안정성을 낮춘 제품이에요. 블레이드 배터리가. 그러니까 이제 그 BYD가 주장하는 LF 배터리는 안전하고 불이 안 난다는 거랑은 좀 반대되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열등이라든가 이런 안전 부품도 그러니까 덜 사용해서 안전이 우선돼야 될 그 배터리, 그러니까 자동차 배터리에서 그 BYD 배터리, 사실 LF 배터리는 그런 약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BYD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네 그 자체 실험, 아까 못 뜨는 실험 이런 것도 뭐 공개한 것들은 사실 굉장히 그 환경이 그냥 통계적으로 그 BYD 배터리 유리하게 그렇게 설계가 된 그런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그 이제 이게 이제 그 특히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게 결국 이제 그 무선 통신망에 연결된 서버 연결된 커넥티드 카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많이 돌아다니면서 그 영상들이 자칫하다가 이제 중국 서버로 넘어갔을 때는 뭐 군사 정보라든가 길거리 행인들의 어떤 얼굴 등을 그 탈취해서 디페이크 범죄로 알공될 수도 있고, 또 하나가 이게 스마트폰이랑 연동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스마트폰의 각종 개인정보가 해킹당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를 통해서 정말 이제 그 핸드폰을 통해서 저도 이제 그 지금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으로 조정하거든요. 희동도 켜고 뭐 문도 열고 등도 닫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전기차가 외부 해킹을 위해서 조작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그 중국 전기차가 국가에 어느 정도 안보에 문제를 줄 수 있는 그런 리스크도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그 전기차를 통해서 사생활을 빼내서 차량을 해킹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 이게 이제 우리는 검증이 안 됐다는 거죠. BYD 차가 국내 와서 어느 정도 데이터 보안 수준을 갖고, BYD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준비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뭐 이런 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는 확인이 필요한 것이고요. 실제로 지금 그 중국에 들어온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에 로보락 같은 경우가 거의 국내 시장 거의 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또 이제 샤오미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거기서 지금 최근에 특히 이제 IP캠 같은 경우에 해킹당해 가지고 그런 집안 내부가 촬영된 것들이 중국 그
커뮤니티 이런 데 막 버젓이 다 올라가고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중국 전자제품이라든가 이런 그 커넥티드 카로 인해서 국내 정보들이 이제 국내 서버를 거쳐서 이제 중국으로 이동해서 해킹당하는 이럴 거에 대해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맘먹고 하면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그러니까 많이 그래도 비아디가 뭐 보니까 뭐 하루에 좀 팔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40대 정도 팔렸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 현명한 어쨌든 사시는 거를 말릴 수는 없겠죠. 말릴 수는 없는데 그래도 알고 사셔야 되니까 비교를 잠깐 네, 해드리면은 네. 비아 아토 3와 그리고 이제 기아 EV3, 현대 그 캐스퍼 일렉트릭. 근데 이제 현대 캐스퍼 일렉트릭은 완전 소형차기 때문에 그거는 좀 다르다고 보고 일단은 아토 3와 기아 EV3를 비교하는 게 맞겠고요. 니로 EV3랑 비교하는 거는 다 걸으십시오.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갑자기 그러니까 출시되기 전에는 EV3랑 많이 비교를 하다가 요즘은 자꾸 니로 EV랑 비교를 하는데 그거 보시면 안 돼요. 만약 그런 게 비교할 경우에는 제 느낌에는 분명히 광고라든가 댓글이 있었을 거라 보여지고요. 아토3랑 이제 그 비아디의 전장은 좀 아토3가 좀 더 깁니다. 그리고 이제 EV3랑 비교하면 네, EV3보다 EV3가 이제 4,300이고 네. 아토3가 이제 4,450으로 전장은 좀 더 긴 편이고요. 배터리가 용량은 이제 그 EV3가 이제 스탠다드는 58.3이지만 롱레인지가 81.4kW시고 그 아토3가 이제 60.48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주행 거리가 이제 아토3가 이제 그 321km 그리고 이제 EV3가 스탠다드가 350, 롱레인지가 500km고요. 또 실주행 거리를 보면은 그 아토3가 한 350km 정도 되고 EV3가 스탠다드가 450km 그리고 이제 롱레인지가 650km로 주행 거리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여기는 이제 LG 에너솔루션 그 배터리가 지금 들어갔고 그리고 주행 거리 상승을 위해서 실리콘 극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주행 거리가 올라가는데 다만 이제 그 급속 충전을 위한 그 실리콘 극제 부분은 성능은 빠져 있습니다. LG 그 EV3도 그게 들어가면 굉장히 비싸지기 때문에 그럴 거고요. 보조금 예상은 아마 EV3가 아마 최소 600에서 지난해 이제 성남시 기준으로는 830에서 910만 원 받았다고 하는데 아마 600에서 800 사이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토3는 한 200만 원 정도. 근데 이제 테슬라도 200만 원을 못 받았는데 맥스 200만 원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 3,150만 원을 책정했으니까 한 160만 원을 받으면 2천만 원, 3천만 원 밑에 떨어지니까. 그러면 가격차 어느 정도라는 거예요? 네. 보조금 적용하면. 이제 아까 기본형은 아마 안 네. 셀까. 왜냐면은 거기에 통풍 시트도 빠져 있고 네. 전동 트렁크, HD 사운드라든가 그 공기 정화 시스템이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아토 3 플러스는 그게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거 그 아까 대략 기본 모델과 아토 3 플러스 모델이 180만 원 차이니까 그럼 대부분 플러스 모델을 구입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3,330에서 그리고 그 EV3 같은 경우가 보통 지난해 연말에 보통 가격이 한 3,750만 원 정도, 그럼 대략 한 62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보조금 차이가 대략 그 정도 나요. 지금 최소 400에서 600 정도 차이가 나니까 가격 차가 별로 안 납니다. 많아봤자 그러니까 한 3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맥스 300? 최대한 EV3 스탠다드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럼 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EV3 살 거냐? 아토3 플러스 살 거냐? 결과 뻔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LF 배터리 같은 경우에 또 하나가 아까 제가 배터리 수명이 급격하게 떨어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중고가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얘기가 돼요. 그리고 장기적인 어떤 가치에 봤을 때는 EV3와 비교했을 때 아토3를 구매할 이유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다만 이제 다른 니로 EV라든가 만약에 EV3가 없었으면 니로 EV랑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격은 좀 쌀 것 같고 아마 그 아토3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가 이제 기본 출시가 3,330만 원에 나왔는데 만약에 이게 한 3,000만 원 정도 여기서 한 10% 정도 저렴한 가격 아니면 정말로 2,900만 원대에 나왔으면은 또 달랐을 겁니다. 그만큼 이제 차량 가격이 어디 정도의 위치에 따라서 그런 이제 비교 우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그 가격이 결국 싸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 가격이 본사에서 8% 관세를 부담했기 때문에 그나마 나온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그 4,200만 원 정도에 나오려고 했었는데 관세 때문에 그 관세를 본사에서 8% 부담하는 정도까지 이렇게 출혈 경쟁을 해야만 지금 그 국내에서 판매 가능하다 예. 정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아디의 한국 진출 관련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뭐 자동차 이제 구매와 관련된 유튜브 그런 유튜브는 아니지만 전기차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진출. 그러니까 결국 결론을 내보면 뭐 사고 안 사고는 이제 개인이 비교해서 하시면 될 호불호가 있는 거고 한국에서는 현대 기아차가 강력하게 버티고 있어서 비와디가 여기 와서 한국 시장 뚫기 어렵다. 이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 핵심은 그러니까 비아디가 그동안 말했던 고급화 전략은 다 허상이었다. 결국에는 현대기아차, 특히 이제 그 기아차의 EV 그 3 EV 시리즈 때문에 결국엔 저가 전략으로 들어왔고 네. 그 저가 전략조차도 지금 그 가격이 싸질 않다. EV3에 비교하면은 결코 싸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든 대부분의 언론과 특히 이제 유튜브에서 EV3와 비교하지 않고 니로 EV라 계속 비교하는 영상을 계속 올리더라. 오늘도 네. 그런 수많은 영상들을 보고 왔거든요. 네. 그걸 보면서 좀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영상을 좀 걸러고 만약에 사셔야 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시들은 알고 사시고 구매했을 경우에 책임을 다 본인이 지셔야 되잖아요. 네. 3천만 원대 차를 사는 데 있어서 구매 이후에 중고차 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그걸 알고 사셔라 말씀드립니다. 그 포인트가 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돼서 열받아서 저 아까 우리가 저기 그 2차전지 얘기도 하지만 포인트를 주시기 위해서 서두에 말씀하신 거군요. 예, 드디어 2025년이 시작됐고 어쨌든 트럼프 정책의 그 어떤 그림들 이걸 좀 보긴 봐야 되는데 그걸 포함해서 이제 더 중요한 게 산업의 움직임일 테니까 올해 2차전지 전기차의 투자 포인트. 네, 첫 번째는 어떤 겁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일단 주가는 1월 3일날 다 일제히 반응 나왔던 거고요. 네. 예, 오늘 밤에 이제 트럼프 취임식이 있으니까 여기 그 생각보다 이제 그 사전 유출된 내용으로는 이제 2차전지 동안 그동안 나왔던 것보다 원인이 좀 약했다라는 것들이 좀 작용을 했었고 오늘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한병화 연구위원이 22개월 만에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매수 의견으로 전환했다. 네. 이게 좀 포인트가 됐어 네. 많이 올라갔고요. 올해 이제 2차전지 투자하시면 그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결국에는 그 공급망의 탈중국화에 대한 가속화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EU의 그 CO2 규제 강화 부분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IRA법이 있지만은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주의 연비 규제 요게 되게 핵심이 되겠고요. 또 세 번째는 올해 이제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서 올해까지 저가 전기차들이 대거 출시가 되는데 그런 저가 전기차가 많이 출시된 이유는 이제 그런 환경 오염 규제를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첫 번째 이제 그 중국의 이제 공급망이 많이 의존하다 보니까 전기차랑 배터리 산업이 좀 그런 측면이 있죠. 특히 광물 같은 경우에 중국이 많이 장악하고 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탈중국화가 좀 가속화되는 흐름이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출범 앞두고 특히 미국에서는 그 배터리 공급망에 대한 탈중국화가 지금 그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은 지금 배터리라든가 그 완성차 기업들이 지금 그 미국 내 공급망을 재편하고 또 관세 문제 때문에 그 중국산 그 배터리 광물 소재를 조달하려고 많이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고 관련된 규모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트럼프 당선인이 사실은 지난해 그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10에서 2% 보편 관세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반등한 거 이유가 이런 보편 관세를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매달 2에서 5%씩 그러면 그렇게 좀 얘기가 됐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좀 이거 예상보다 좀 관세에 대해서는 덜하지 않겠냐 했지만은 여전히 이제 이런 관세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굽히지 않고 있고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도 최대 60% 관세를 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또 게다가 이제 그 중국 배터리와 전기차의 우회 수출 루트로 지금 많이 활용되는 멕시코에 대해서도 25% 관세 도입하겠다고 예고를 했고 특히 이제 배터리 핵심 광물에 대해서는 딱 특정해서 징벌적 관세 얘기도 나오는 게 흑연 같은 경우에 지금 920% 관세를 지금 부과해 달라고 미국과 캐나다 흑연 업체도 요청을 한 상태고요. 또 이제 그 지금 미국은 지금 그 사실 우리가 IRA법 때문에 사실 2022년 22년도 하반기 10월 달부터 IRA법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된 이제 2차전 섹터 종목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그 IRA법뿐만 아니라 지금 그 IRA법은 결국에는 세 공제상의 불이익을 주고 안 주고가 들어갔단 말이죠. 뭐 NPC라 그런 거 빼고서 다만 이제 여기서 관세 인상과 우회 수출 차단까지도 지금 트럼프 시대는 다 그런 것까지 검토가 돼서 이런 탈중국화 흐름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트럼프 당선인이 어쨌든 관세 위협을 하는 상태니까 이게 이제 그냥 허언으로 들리지 않는 거죠.
그 글로벌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전세 기업들이 그 제재 공정에 대해서 탈중국에 대한 그 검토를 하기 시작했고, 또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시애틀이 지금 홍콩 IP를 준비하는 상황이었는데 미 그 펜타곤에서 중국 시애틀을 중국군 지원 기업 명단에 포함시켜 버렸습니다. 거기에는 뭐 텐센트도 들어가고 6개 기업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되면 이 목록에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 미국 투자가 일단 어려워지고요. 그럼 미국 투자가 어려워진고 거기에 미국 기관과 회사들과도 그 거래가 어려워지고, 또 재무부에서도 제재를 또 가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국방부는 이제 26년 6월 30일부터 그러니까 중국 군과 관련된 기업의 명단에 올렸죠. 그쵸. 그러면 네, 이제 거기 지원 기업으로 예, 그 중국 군을 지원하는 기업.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죠. 거래 미국이랑 거래라든지 이런 게 이제 막힌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당장은 아닌데 그 2026년 네. 6월 30일부터는 이제 거래가 금지가 됩니다. 아예. 대표적으로 파웨이 뭐 이런 게 연결. 파이어는 뭐 진작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131개 기업들이 거기에 들어가 네,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어느 맥락이냐면은 지난해 이제 8월달에 공화당 그 하원 의원이 네. 상원 의원들이 시애틀을 포함한 배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블랙리스트가 올려야 된다라고 막 주장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국방부가 받아들여서 그때 당시 국방부가 압박을 하는 것들이 받아들여진 거고요. 이게 쉽게 해제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배경에는 시애틀이 그 지난해 이제 글로벌 배터리 점유율이 한 37% 정도 되는데, 갈수록 시애틀에 그 의존하는 그 완성차 기업들이 높아진다는 거죠. 특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시애틀에 대한 의존도가 12.5%로 압도적으로 많고요. 스텔란티스가 7.2% 정도 되는데, 이게 타이밍이 좋아요. 왜냐면 그 올해 이제 홍콩에서 IPO를 통해서 최소 50억 달러 조달을 지금 시애틀이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그 블랙리스트 지정으로 인해서 이게 좀 다치 뭐 좀 줄어들거나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좀 예상이 들고, 또 파나소닉이 지난번에 CES에서 그래서 이제 중국 배터리 의존도를 배제하겠다고 좀 장기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테슬라가 그 파나소닉이 결국에는 그 테슬라 쪽에 들어가는데, 이제 국내 특히 양극재는 포스코 퓨처링 쓰거든요, 파나소닉이. 그래서 이제 뭐 동박 같은 경우는 SKC 거를 좀 쓰고 있고, 그래서 국내 업체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지금 공급망 조달에 변화를 좀 주고 있고, 이게 맞서서 이제 중국도 뭐 상무부에서 이제 2차 전지 수출 및 해외 직접 투자에 대해서 제한 계획을 발표했는데, 주로 이제 그 탄산 수산화 리튬 그리고 LFP 전구체 그리고 배터리 제조기술 이런 걸 포함해 가지고 제재를 하려고 하거든요. 네. 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는 영향이 이제 시애틀과 같이 합작을 뭔가 하려는 기업들, 테슬라라든가 GM이라든가 뭐 포드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어서 LFP 배터리를 생산하고 하는 기업들한테는 영향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반사적으로 국내 기업들한테는 당연히 뭐 호재가 되겠죠. 그리고 그 IRA법으로 인해서 시작된 그런 전기차라든가 2차 전지 등 분야에서 공급망 재편이 최근의 분위기는 어쨌든 그 관세를 비롯해서 기술 패권 경계 우리 심화되면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그 탈중국 흐름이 될 거라고 봤는데, 이게 그대로 전망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래서 얼마 전에 보시면 그 EPA 환경청에서 그 IRA법에 의해서 그 FOAC이죠. 그 외국 우려 기관을 규정을 적용해서 미국 내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목록을 발표했는데, 지난해 40개 중에서 25개로 줄었습니다. 줄었죠. 예. 요게 그래서 이제 이거 줄어든 이유가 FOC 규정을 지키지 못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 FOC가 포함된 FOC가 생산의 핵심 광물이 들어간 배터리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 아직 거기에 걸렸던 업체들이 대부분 이제 폭스바겐이라든가 리비안 이런 기업들이 대거 빠졌고, 현대차 그룹이 5개 차종이 일찍 올라갔습니다. 아이오닉 5, 6, 5, 9, 기아 EV6 그리고 EV9, 제네시스 GV70 5개가 들어갔고요. 아우디 같은 경우도 이번에 다 빠졌고, 닛산도 하나 빠지고, 리비안 같은 거 다 빠져서, 그래서 이제 여기 그 25개 중에서 엔솔 배터리가 탑재된 게 13개 모델, 그리고 SK온 배터리가 탑재된 게 8개 모델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현대기아차 쪽으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현대기아차의 그 전기차가 출고가 많이 되면은 SK온의 그 배터리에 대한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또 AMPC가 급증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올해 이제 최대 1조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좀 전망이 있고, 삼성증권에서 그런 점에서는 SK온을 좀 주목할 필요는 있네요. 네, 그렇죠. SK온이 올해 그 AMPC가 한 9,420억 정도로 이제 삼성증권에서 예측을 했는데,
내년에 2조 7,240억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2조 7천억. 그래서 최근에 SK 이노베이션 주가 흐름도 뭐 괜찮은 네. 것도 그런 이유가 포함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SK는 비상장사다 보니까 투자 관점 SK 이노베이션 어쨌든 거기는 정유 들어가고 그 다른 화학사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온전히 투자하기에는 조금 무리는 있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그 전기차 시대로 가지 않으면은 특히 보시면은 폭스바겐 벤츠 이번에 사건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기술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런 완성차 기업들은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에서 밀릴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업체들은 특히 그렇게 이제 현대기아차랑 테슬라가 그렇게 베껴요. 그리고 거기 이제 뭐 샤오미라든가 그 샤오펑이라든가 이제 그런 그 중국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국 연구원들 되게 많이 가 있어요. 주요 핵심 인력들 많이 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데려와서 거기서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전기차 설계를 하던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다른 데 거 보면은 잘 알 수 있죠. 샤오펑 같은 게 현대 EGMP랑 거의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샤오미도 베이징 자동차를 통해서 북경현대 베이징 현대가 같이 합작을 했었으니까 그걸 통해서 기술 유출돼가지고 베이징 현대에서 EGMP랑 거의 비슷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샤오미 같은 경우는 국내 못 팝니다. 해외 못 나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그런 식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도 이제 기술력을 발전을 어떤 시키는데 기존에 이제 뭐 폭스바겐 벤츠 이런 완성 기업들은 여기에 대해서 등한 시점을 했던 것이죠.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게 완성체에다가 배터리만 달면 되는 식의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다 실패한 것이고 벤츠는 그래서 기존에 이제 EQ 시리즈를 싹 접고 2030년도에 대해서 다시 이제 하겠다. 전기차에 대해서 새로운 걸 만들겠다고 한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쨌든 중국 업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원가 절감도 필요하고 생산성도 올라가야 되고. 어쨌든 이제 중국으로부터의 공급망 탈중국화, 네,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얘기가 첫 번째 포인트인데, 네, 이 세 가지를 봐야 되니까 시간상 그러면 네. 공급망 탈중국화에서 꼭 하실 말씀이 있으면 좀 네. 마무리하고 넘어갈게요. 이런 얘기가 있고 네. 또한 그다음 관세죠. 지금 네. 그 EU에서 중국에서 잠정 관세인 것들이 지금 네. 효과가 나타나서 지금 최근에 11월달에 중국 그 전기차 수출액이 42% 급감을 했고 EU 쪽으로도 11월달에 작년 동월 대비해서 36% 수출 물량도 23% 각각 감소를 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드론 공장으로 러시아 군용 항공기를 제재하고 있다는 의혹을 EU에서 제기를 했는데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일단 대화가 중단돼서 당분간 이런 고율 관세는 계속 지속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현대기아차가 이제 기회가 될 것이고 그럼 K배터리한테 기회가 될 것이고요. 네. 또 이제 ESS 배터리에 대해서 미국에서 26년부터 관세 때리지 않습니까? 25% 기존에 7.5에서 25% 관세를 때린 거는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 K배터리가 ESS 시장에서도 26년부터는 점유율이 당연히 올라갈 것이고 중국 업체들이 이 얘기 많이 했었어요. 거의 지금 현재 ESS 배터리 시장을 거의 90% 이상 장악하고 네.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이제 그 관세만큼 이제 그 원가경이 떨어지게 되니까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최근에 이제 그 ESS 시장이 연평균적으로 20% 이상 이제 성장이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네. 이 시장이 이제 특히 이제 그 전기차 시장을 대체하는 시장으로 부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공급망 관련해서도 우리가 기회가 됐다라고 예.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가 이제 연비 규제 이런 것들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연비 규제는 이제 연비 규제를 강력하게 하면 2차 전기차액이 도움인데 뭔가 생각보다는 연비 규제가 좀 느슨해지는 것 아니냐? 그러면 2차 전지의 적용이 전기차의 적용이 늦어질 수 있다는 건데 이사님 그렇지 않다고 그동안 얘기하셨죠. 트럼프가 하려는 것들은 환경청 미 도로부터 안전국의 대한 연비 규제를 지금 철폐를 하거나 그걸 완화시키려고 할 거예요. 네. 1기 때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게 캘리포니아주의 자체 대기 오염 규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ACC2라는 규정인데 전에 말씀드렸고요. 어드밴스드 클린카 2라는 이런 규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요게 2035년까지는 내연기관차 판매가 금지되는 그런 법안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그러니까 꽤 됐는데 오하이오주를 비롯한 17개 주가 소송을 한 것들이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캘리포니아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대해서 이제 그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고 그러고 나서 EPA가 승인까지 했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 EPA가 승인을 해줬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쉽게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이미 소송 준비까지 다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ACC2에 의하면은 캘리포니아주가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를 단계적으로 제한을 하게 되는데 25년 올해는 일단 그 GEV를 해가지고 전기차랑 뭐 그 하이브리드 플러그 하이브리드 이런 것들 다 GEV를 하는데 네. 올해는 22%예요. GEV 비율이. 근데 내년부터 35%입니다. 그러니까 22에서 35% 급격하게 올라가고요. 단숨에 올라가게 되고. 이게 트럼프가 그런 자동차 연비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자기 뜻대로 하기 어렵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대법원에서 네, 네. 이제 판결을 최종했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미 환경청에서 네. 최종 승인을 해준 겁니다. 그 이 법에 대해서 금지할 수 있도록 해준 거고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17개 주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좀 전체 채택을 하거나 일부 채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올해 이 ACT2에 대해서는 올해 6개 주, 그리고 내년에 12개 주가 이제 완벽하게 이제 100% 카피를 하려고 하는데 이 GEV 비율에 미달할 경우에는 올해는 크레딧당 $5,000 벌금인데 내년부터는 $20,000 벌금입니다. 그리고 올해까지는 유예가 되는데 내년부터 유예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벌금을 다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이 상태로 가게 되면은 기업 망할 수가 있어요. 이거. 그리고 이제 그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10개 주가 전체 미국 시장의 전기차 판매의 55%를 차지하고 있고 캘리포니아가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35% 차지하는 곳에 테슬라가 55%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그리고 이제 그 전기차 보조금을 만약에 안 준다고 했을 때는 캘리포니아주는 자기가 주겠다라고 그렇죠. 그렇게 예. 한 상태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 부분 그래서 EPA가 이미 승인까지 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이런 새로운 법률에 대해서 차기 행정부가 처리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미국 상황이 이렇고요. 네. 이유가 올해가 되게 중요합니다. 올해부터 기존에 이제 5년 주기로 CO2 배출 강화를 하는데 20년에서 24년 그리고 올해 25년부터 새로운 규제가 들어가는데 기존 기준 대비해서 19% 강화가 된 기준이 이제 발생이 되고요. 2030년도 되면 거의 이제 그 제로로 2035년 되는 제로로 가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올해 23년 기준으로는 완성 기업들이 대체로 올해 한 12% 정도 그 CO2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를 해야 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은 목표치를 상회한 그 킬로미터당 그 CO2 그램을 양만큼 이제 그거당 이제 95유로니까 벌금 되게 세요 이게. 그리고 요거를 만약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전기차라든가 하이브리드 판매 비율이 높아야 되겠죠. 아니면은 풀링을 해야 돼요. 볼보라든가 지금 테슬라 간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 업체들이 같이 힘을 합치는 걸 풀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판 사람이 적게 판 사람한테 판 업체한테 이거를 파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파는데 이게 풀링하게 되면은 그 탄소 크레딧 가격이 할인이 되고요. 풀링을 하냐고 따로 나온다 했을 때는 어겼을 때는 그 탄소 크레딧 가격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풀링을 통해서 좀 완화를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규제를 통해서 업체를 망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든 전기차를 많이 팔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풀링까지도 허용을 했기 때문에 올해 그래서 요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유는 CO2 배출 규제 강화 그리고 이제 그 캘리포니아주의 ACC2 법안으로 인한 대규모 벌금 피해에 의해서 완성기업 기업들이 그 전기차 판매를 위해서 가진 그 방법을 쓸 거라는 거죠. 일단은 보면 이번에 GM이라든가 테슬라도 가격 인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전기차 가격이나 딜러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신차 출시, 저가 신차 출시를 대거하는 거죠. 그리고 유럽의 경우에 지난해 이제 전기차 모델 수가 그 45개였는데 올해 이제 최소 35개 이상의 신차 모델이 대거 출시가 되고 또 그 안에는 25,000유로의 저가 전기차가 대거 좀 나온다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그 한병호 의원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이 상황이 2020년도가 유사하다. 그러니까 CO2 규제가 첫 시행됐던 게 유럽에서는 EU에서는 2020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2019년 대비해서 전기차 신차 모델이 2배 늘었고 마침 규제가 딱 시작되는 상황이었죠. 네, 그래서 세 번째로 지금 주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연비 규제가 타이트하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강건하다는 말씀이시고, 세 번째는 그러면서 연관돼서 신차들이 많이 나온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연비 규제 때문에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게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중국도 그렇고 연초에는 좀 덜 팔려요. 네. 계절성이 있대. 원래 네, 1분기가 좀 덜 팔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후반으로 갈수록 판매가 쫙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네. 또 신차 출시가 하반기에 보통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24년도 하반기에 출시가 많이 됐었고 그리고 올해도 이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출시가 더 많은 네. 편이에요. 대체로 그래서 4분기에 판매가 집중되고 이런 계절성이 나타나는데 올해는 이제 전반적으로 지난해 이제 그 하반기에 출시했던 것들이 이제 상반기에 좀 팔리는 것들이 있었고 특히 이제 올해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U는 25년도 그리고 그 미국은 26년도에 그 연비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움직임이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상반 그 EU 같은 경우는 좀 급한 상황이고 그리고 그 지난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올해 많이 팔아야 되다 보니까 그 완성차 업체들이 좀 일부러 덜 팔았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프로모션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많이 팔아야 돼. 지난해 많이 팔아봤자 소용이 없어. 올해 많이 팔아야 벌금을 피할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출시도 좀 미루고 그리고 인센티브 이런 할인도 다 미뤘다가 올해 이제 쏟아붓는 거죠. 네. 올해나 내년도에 그렇게 이제 효과 이런 신차 출시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모션 것들이 집중됐고 또 마침 싼 가격들의 차가 많이 나오고 또 하나가 자동차 금리 할부가 되게 중요한데 사실 올해 기존에는 올해 금리 한 4번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한 번 또는 2번 얘기가 줄었지 예.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하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반기보다는 금리가 하반기에 그렇겠네. 인하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신차를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이 더 좋아지는 것이죠. 그러면 내년도 더 좋아질 것이고 어쨌든 애초에 제가 이 아이디어를 들었던 게 신차 출시 시 대규모 전기차가 많이 출시되는 일정이 25년도부터였고 금리 인하도 그 사이클이었는데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좀 미뤄지는 거죠. 회전도 길어지니까 신차 출시도 조금씩 미뤄지는 예,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24년도와 25년도를 봤던 거면 지금은 25년도와 26년도 이렇게 연기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그래서 이제 국내 같은 경우도 사실 쾌집이라 부를 만큼 자동차 침체가 심한데 여기에 맞춰서 수입차 업체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그 현대기아차 맞춰서 신차 출시를 돌파구를 얻으려 하는 것이고요. 중국의 사례에서 명확한 게 전기차 신차 출시가 많을수록 신차 모델 수가 많을수록 침투는 올라간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래서 그렇겠죠. 그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쟁 그 완성도 높고 그 경쟁력이 있는 이제 전기차를 많이 출시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올해 출시가 많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결국엔 신차를 통해서 이런 캐집을 극복하고 보릿고개도 넘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차 출시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일단 뭐 지난번에 보면 배터리 가격을 낮추는 거, 그다음에 뭐 소비자들이 살만한 차를 많이 만드는 거, 그죠? 근데 신차라고 하는 게 소비자의 니즈를 위한 그런 거를 물론 있겠지만 그거 말고도 환경적인 요인이나 가격을 낮추려는 요인들도 올해 이제 작용을 많이 할 거란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위해 네. 그런 목적으로 네. 저가형 전기차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고급차 한 대 파는 것보다 저가에 여러 대 파는 게 더 그 같은 가격이라면 그게 더 탄소 크레딧을 확보하는 더 유리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중저가형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에 올해부터 사실 그 예고돼 있었던 건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글쎄, 테슬라 얘기를 풀어가면서 일단은 뭐 테슬라도 뭐 자기 혼자 용 빼는 지주는 없는 거잖아요. 일단 산업 자체가 그죠. 네. 2차 전지의 트렌드 자체가 전기차가 이제 좋아진다는 배경 하에서 테슬라 이야기도 이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요. 네. 그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 지난해 출하량이 인도량이 처음으로 역성장이 일어났는데 네, 네. 요게는 이제 그 맞아요. 테슬라 모델이 다소 좀 그 노후화된 측면도 예. 있었지만은 사실 이번에 이제 이슈가 되는 이게 주니퍼 처음으로 이제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왔고 여기에 대한 수요가 지금 이연된 것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네. 그 모델을 기다리기 위해서 음. 이제 그 기존의 모델 와이를 덜 사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그 2차 전지 섹터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보면 그 징컨 리포트라든가 여러 자료들을 보면은 대부분 상저하고 특히 상반기에 이제 업황바닥이라고 거의 다 보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앞서 이제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린 것들이 있지만은 네. 그러니까 신차 출시가 되는 게 있고 특히 이제 테슬라가 지난해 역성장이었지만 올해는 20에서 30% 성장을 예고를 한 것들이 테슬라 신차가 많이 나와요. 특히 그 모델 그 Y 주니퍼 모델도 있고 뭐 사이버 트럭부터 해서 이제 올해 뭐 저가형 모델도 얘기가 있고 내년에 로보택시까지 얘기 나오면서 그런 이제 그 이제 업황 자체는 올해 이제 그 바닥을 통과를 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업사이클로 들어갈 것이라는 그런 그 관점에서 보는 것 같고요. 그 이게 추정치마다 좀 다른데
우리가 중요한 건 유럽이랑 북미잖아요. 근데 이제 북미 유럽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보는 쪽은 뭐 미래에셋 쪽에서는 올해 한 26% 성장을 보고 있고 한국투자증권에서 41.6%까지 보고 있고요. 북미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30%를 보는데 30% 성장 밑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그 이상 보는 경우 36%도 보는 경우 그래서 약간 차이는 있지만은 대체로 작년보다는 훨씬 늘어나는 중국보다는 유럽과 북미 예. 시장의 성장이 가파르다. 상대적으로 가파르다는 유럽, 것들이 북미도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 즉시가 늘어나는 거죠. 네, 그렇죠. 전체적으로 두 자릿수의 20, 그렇죠. 30%의 네. 성장이 뭐 유럽 같은 경우는 40%대까지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큰 이유를 보면은 특히 이제 그동안 지난해 역성장을 대체 테슬라의 실적이 안 좋아서 전기차 성장률이 좀 둔화됐었던 건데 근데 테슬라를 빼고 나면은 네. 현대차 기아라든가 아니면 혼다라든가 뭐 닛산이라든가 뭐 GM이라든가 다른 전기차 업체들을 봤을 때 성장률이 두 자릿수밖에 세 자릿수까지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를 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성장률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그런 테슬라가 올해 20-30% 성장이 나타났을 때는 전체 글로벌 전기차의 시장 그 성장률이 달라진다는 거죠. 지난해와 달리해서. 그러면은 이제 게다가 올해 오토론 금리 하락도 있는 것이고 그럼 그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성장폭이 더 보통은 커진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하이니켈이 많이 들어가는 미국과 유럽이 중요한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과 북미 시장 쪽에서의 전기차 시장과 특히 배터리 성장을 더 크게 보더라고요. 미래에셋에서는 북미 시장에서의 올해 배터리 그 수요 성장을 한 42% 성장 그리고 유럽은 36% 성장을 보니까 네. 이게 그 대당 탑재량이 높기 때문에 그 이유를 많이 봅니다. 보통 이제 그 한 글로벌 평균 대당 탑재되는 배터리 용량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 여기에 판매되는 숫자도 올라가니까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이 전기차보다 더 크게 올라간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올해 이제 그 테슬라가 되게 중요한 이유는 그 신차 출시 사이클이 테슬라가 올해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올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차 출시 사이클인데 예, 예. 테슬라도 같이 들어가요. 여기에 특히 이제 그 모델의 주니퍼가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고 사이버 트럭이 최근에 출시가 됐지만은 거기 양산 인력들이 최근에 모델의 주니퍼를 많이 이동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당장 돈 되는 거고 네. 모델 주니퍼에 그 흰 그 2170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그게 엔솔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파나소닉도 들어가고 시애틀도 들어가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많이 판매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것이고요. 이제 뭐 저가형 모델 뭐 모델 2라고도 하는데 이게 이제 올해 출시를 좀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로보택시 같은 경우는 내년 정도 예상이 돼서 그렇게 되면 이제 어쨌든 테슬라가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신차 출시 수요가 가기 때문에 이제 테슬라에 대한 굉장히 큰데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뉴 모델와의 주니퍼에 대해서 관련 수혜주 찾기가 많이 벌어졌고 이미 주가들이 막 급등하기 시작했다라고 네.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는 그뉴 2170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그 테슬라 모델 주니퍼 여기는 그 이거 2170 일단 모델 Y의 페이스리프팅 모델인 네, 그렇죠. 거죠? 네. 디자인이 다 변경된 건 네. 최초 사례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페이스리프트 모델 가지고 신차라고 보진 않지만은 그렇죠. 이게 네. 테슬라가 처음 있던 일이다 보니까 신차를 봅니다 대체로. 음. 그래서 올해 많이 살려고 지난해 판매가 덜 된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니켈 함량이 95%가 높아진 신형 양극재가 들어가게 되는데 네. 여기에는 LNF가 독점 공부를 하게 됩니다. 신규 그 NCMA 95 제품이 좀 들어가고 기존에 LG화학이 못 들어가요. 그 전에 LG화학과 7대3 비율로 LNF가 주로 들어갔었는데 그 LG화학이 빠지고 LNF 독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요게 이제 그동안 실리콘 극재는 중국 BTR 걸 썼는데 그 IRA법 때문에 이제 대주전 재료가 북미 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번에 신규로 지금 진입을 했고 그리고 요게 이제 그래서 이제 관련 종목으로는 이제 그 두 개 업체가 급등세가 나타났던 건 사실이고요. LNF 대주전자재요. 네, 맞아요. 예. 가장 먼저 이제 뉴스에 그렇게 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차량을 일단은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이 되고 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첫날에 이제 뭐 중국 예약 주문돼서 5만 대 돌파했다는 얘기 있고 얼마 전에 6만 대 돌파했다는 그 내용도 있었고요. 신규 주문하면 4월 5월 배송이 얘기도 있었고 또 이제 그때 처음 이제 나왔을 때 1월 10일날 출시되고 나왔을 때 당일에 이제 7월까지 매진됐다는 설이 나오면서 뭐 누적 주문 모델라의 누적 주문수가 20만 대 네. 넘었다 하면서 막 급등세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제 아마 요게 대해 그동안 많이 억눌렸던 수요가 지금 폭발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주행 거리도 많이 늘어나고요. 디자인도 많이 지금
그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좀 변화가 있는데 이게 잘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군요. 예, 상당히 잘 될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이 일론 머스크가 하고 꿈꾸는 사업들이 많으니까 전기차 쪽은 이제 시장에서는 사실 전기차보다는 자율주행이나 뭐 인공위성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뭐 테슬라의 전기차야 그냥 뭐 이제 뭐 그냥 평타 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렇지 않네요. 우리 이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아니 결국 돈 버는 거 이걸로 버는 거고 네, 또 네. ESS 다 배터리를 버는 거예요. 전기차 배터리가 핵심 캐시카우고 그런 것들 아직은 먼 사업이고요. 당연히 돈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그 기가 베를린 독일에서도 임직원들한테 이제 그 상에서 양산 준비하라고 지금 행 상태라서 지금 그래서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지금 그 현재까지 테슬라 전체 주문 건수가 이제 대략 그 1월 15일 기준으로 79,200대 그리고 이제 그 이 중에서 모델 3가 5,700대, 모델 Y 주문이 73,400대였는데 그 중에서 59,000대가 이제 모델 Y 주문이었다라고 해서 하루에 지금 4,000대 정도 안정적으로 주문이 지금 나가고 있고요. 그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LNF라든가 그 엔솔이 수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그 테슬라의 밸류체인에는 세 가지 원래 모델이 있어요. 그 자체적으로는 뭐 자체 그 테슬라에다 직납하는 곳, LG 에너솔루션을 통한 곳과 파나소닉을 통한 곳이 있는데 이 배터리는 어쨌든 LG 에너솔루션과 파나소닉으로 들어가니까 그 배터리의 밸류체인을 봐야겠죠. 그러니까 LNF가 LG 에너솔루션으로 들어가니까 가장 탑픽이 되겠고요. 양이 잘 많아요. 그 파나소닉보다 LG 에너솔루션 양이 더 많고 실리콘 국제는 그 대주전자 재료. 요게 그리고 엔캠이 테슬라 직납도 하지만 LG 에너솔루션과 파나소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액은 엔캠이 탑픽에서 들어가게 되겠고 또 이제 그 덕산테코피아가 최근에 그 틴치라 중국 틴치와 전액 공급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최소 개런티가 25년에서 27년까지 1만 톤인데 그를 통해서 지금 엔솔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덕산테코피아도 테슬라 밸류체인에 지금 들어가게 됐고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양극재는 포스코 퓨처인 걸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실리콘 극재가 대주전자 재료인데 전액이 여기도 파나소닉도 엔캠과 덕산테코피아입니다. 덕산테코피아가 그 센트럴 글라스를 통해서 6만 톤을 센트럴 글라스가 다 독점 계획을 했거든요. 그 물량이 이제 파나소닉이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엔캠이나 덕산테코피아가 LG 에너솔루션과 파나소닉 양쪽을 통해서 테슬라에 들어가는 구조. 그러니까 이렇게 양쪽으로 들어가는 기업은 엔캠이나 덕산테코피아랑 이제 대주전자 재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엔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슬라 직납 들어가고 LG 엔솔, 파나소닉도 들어간다 말씀드렸는데 주가가 좀 반등이 좀 더뎠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좀 올라갔고 한 것들이 그동안 MSCI 편출 우려가 있었습니다. 엔캠이. 그래서 이제 2월 10일에 발표를 했는데 3조 1천억 시가총액 3조 1천억 밑이었으면은 이게 시가총액 미달로 아마 그 편출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제 그걸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편출 우려에서 좀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반등에 대한 탄력성이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전액 기업들이 같이 비슷하게 좀 못 올라간 것도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엔캠이 살아나면서 이제 덕산테코피아도 같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덕산테코피아는 그 틴티리튬과 이제 MOU 맺었다는 그 공급계약 맺었다는 게 이제 외신으로 나타나면서 이제 주가 이제 그 반등세가 좀 나타났는데 그래서 이제 그 테슬라 밸류체인을 정리하게 되면 수혜가 되는 거는 가장 수혜가 강도 높은 LNF가 맞는 것 같습니다. LNF가 맞는 것 같고. 셀 중에서. 네, 거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LG 엔솔도 들어가지만 그죠? 네, 지금 LNF 가. 배터리 업체는 이제는 그냥 당연히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만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그 그렇죠. 수혜를 봐야 되겠죠. 예. LG 엔솔. 근데 이제 LNF가 또 주목받을 수 네, 있다. 소재 업체가 반등이 더 셀 거예요. 그렇죠, 양극재에서. 근데 이제 가장 탑픽이 맞는데 문제는 LNF가 노스버틀권이 거의 안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게 좀 약점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테슬라 모델 Y가 그 모델 Y 주니퍼에 대해서 어떤 그 주목을 받을 때는 LNF가 탑픽인 건 맞다. 뭐 제가 투자는 하지 않지만 탑픽인 건 맞다라고 인정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주전자 재료는 이게 이제 그 전체를 다 독점하는 게 아니라서. 주가는 제일 세게 움직였는데 이거 좀 다소 과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하지만 수혜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가장 탑픽이 그래서 제가 보는 탑픽은 전액 쪽입니다. 전액 쪽에서의 엔캠과 덕산테코피아 쪽을 좀 중심적으로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G 엔솔과 파나소닉 양쪽에 들어가는 거는 대주전자재료, 엔캠, 덕산테코피아 이 세 개 업체가 양쪽으로 들어가야 되고 포스코 퓨처의 파나소닉 양쪽가 들어가긴 하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그 엔솔 물량이 더 많은 걸로 보여요. 왜냐면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 LNF가 더 탑픽인 이유가 포스코 퓨처보다 주목받는 이유가 엔솔 물량이 더 많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네. 테슬라의 올해 이제 전기차 쪽에서의 판매, 특별히 신차 모멘텀 이런 거에 주목해야 되고 그와 관련된 밸류체인에서의 국내 기업들 얘기까지 관전 포인트를 전해주셨습니다. 네, 아임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창환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